자, 2023년도 AT 경제논술 시험 주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험 날짜 알다시피 이제 11월 19일 어제 시행됐죠. 일요일 날. 그래서 좀 AT 준비하시면 알다시피 이제 1년에 한 번씩 시험 보통 보시는데 대략 뭐 11월 달 정도에 시험 본다라고 예측하시고 시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요 논술 시험은 2개 나와요. 문제가. 보통 경제 논술, 즉 경제 쪽 주제 하나 나오고 농업 경제 아니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농업에 대한 주제예요. 농업 또는 농산물 쪽에 대한 주제. 대신 이제 알다시피 둘 중에 한 문제 태길이거든요. 기본. 그래서 본인 두 문제를 딱 받았을 때 쓸 수 있다라는 걸 쓰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좀 쓰면 득점이 유리하다, 뭐 고득점이 가능할 것 같다. 라고 해서 어떤 분들 어려운 주제를 선택하는 분도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AT 쪽의 논술 시험 비중이 높지 않거든요. 보통 이제 NCS가 100점 비중이잖아요, 보통. 그리고 논술 쪽이 50점이잖아요. 그다음에 상식 쪽이 또 50점 있고. 그래서 논술 자체는 50점, 200점 만점에 한 50점 정도 4분의 1 정도의 비중을 지금 차지를 하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주제 선택하지 마시고 본인이 쓸 수 있는 주제로 가시면 좋고, 그다음에 알다시피 시험 지금 보신 분은 알다시피 대략 2,000자 정도, 1,800자에서 좀 더 주는 그 정도 양이기 때문에 논술에 대한 이제 공부는 당연히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려운 주제 절대 선택하지 마시고 본인이 쓸 수 있는 위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올해 시험은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 게 예전보다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시험 주제가 좀 쉬웠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수업을 좀 진행하지만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거 위주로 보통 수업을 진행하잖아요. 근데 올해 주제는 경제 쪽도 일반적이지 않은 주제, 특히 이제 국제경제 쪽에 있는 주제가 나왔고요. 내용도 이제 공부하신 분들 좀 쓸 수 있겠지만 분량을 좀 채우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 농업 쪽 주제는 표를 주고 해석을 하는 게 나왔습니다. 통계 자료를 가지고. 그래서 요것도 솔직히 말하면 어떤 공부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본인의 자료를 해석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게 코트라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코트라 시험 같은 경우는 논술 시험이 2가지잖아요. 경제 논술 쪽 주제 시험이 하나 있고 직무 능력 논술이 있고 2개인데 약간 이제 그런 유형을 바뀌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긴 합니다. 근데 실제로 뭐 그 정도 난이도 문제는 또 아닌데 하여튼 문제 유형이 과거랑 좀 다르게 변화가 됐다라는 걸 염두하시고 같이 한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경제 쪽 주제예요. 자, 요 주제는 어디 있냐? 국제경제 쪽에 있습니다. 자, 국경제에 있고요. 당연히 이제 여러분은 AT니까 뭔가 AT와 관련된 문제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농산물 쪽 관련된 주제와 연결이 되긴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출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제경제학 교과서를 보시게 되면 요 이론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도 있고 나와 있지 않는 책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용은 또 아니거든요. 당연히 이제 제 교재, 국제경제 그 교재에는 요 내용이 있긴 해요. 근데 내용 자체가 방대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뭐 1,800자 정도 채우기는 원래 쉽지 않은 양이거든요. 자, 일단 문제를 읽어보죠. 고전경제학자들은 1차 상품과 공산품 수출과 관련해서 이렇게 돼 있죠. 1차 상품의 대표는 어디예요? 농산물이죠, 농산물. 그리고 여기는 공산물. 그래서 농산물하고 공산품 얘기를 합니다. 자, 수출 관련해서 국가가 뭐 할 때, 교육을 했을 때 1차 상품 국가가 더 이득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보건 문제다 보니까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일반적으로 고전학파는 어떻게 주장하냐면 비교 우위를 주장을 해요. 비교 우위. 그래서 비교 우위에 따르면 비교 우위가 있는 제품을 수출할 때 유리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비교 있는 제품이 뭐냐면 그 당시에 왔을 때 후진 농업국, 그러면 후진 농업국이니까 농업이겠죠. 농업 주가.
그래서 비교 우위가 있는 제품이 후진 농업국 뭐가 되냐면 농산물이 돼요. 그리고 선진국 쪽은 공산품이 됩니다. 여기에 비교 우위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비교 이론은 뭐 배우신 분도 계시겠지만 기회비용까지 따지게 돼요. 조건을. 그래서 기회비용이 낮은 제품, 그러니까 생산의 기회비용이 낮은 제품이 뭐하다? 비교 우위가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진 농업국은 농산물, 선진국은 뭐 공산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핵심 오린 정리에 따르면 이제 후진 농업국 쪽은 노동이 풍부하기 때문에 농산물 수출에 비교유가 있다라고 주장한 반면 선진국은 자본이 풍부하기 때문에 공산품 수출이 굉장히 유리할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나라 간에 뭐하면 무역을 하면 두 나라 모두 이득을 본다. 이게 비교 우위론이에요. 자, 그러나 프레비시와 싱거 요 두 명의 학자 이름만 딱 들으셨으면 경제학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는 거죠. 여기 이제 프레비시 싱거 가설이거든요. 그 반대라고 한다. 반대라고 한다. 이게 뭐냐면 오히려 농산물을 수출한 국가는 갈수록 손해 본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제 문제에서 명확하게 뭐 나오냐면 이거 나오죠. 다시 보시면 첫째 줄에 1차 상품가가 더 이득이다라고 고정 경제학자들이 이제 주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나 프레싱거는 뭐라고 했냐? 반대다. 그 뭐야? 1차 상품 국가, 즉 농산물 수출하는 국가가 오히려 손해를 볼 거다. 이거에 대한 근거를 스시오예요. 스시오. 이게 프레싱거 가설이라고요. 자, 그럼 이론에서 꼭 나와야 되는 키워드는 뭘까요? 공부하시면 알다시피 키워드는 교역 조건이에요. 교역 조건. 그래서 같은 말로 뭐라고 하냐면 교역 조건의 악화설 이라고도 하거나 추세적으로 나빠진다라고 합니다. 추세적으로 악화된다. 그래서 프레싱거 가설 또는 교역 조건의 악화설, 교역 조건의 추세적 악화설 이런 말 쓰거든요. 그럼 교역 조건이 뭐예요?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키워드. 교역 조건이 뭐냐? 이렇게 합니다. 식이 있는데 분모는 수입제 가격. 그 다음에 분자는 수출제 가격이에요. 이렇게. 자, 그럼 프레싱거는 그 반대라고 반박했는데, 자, 이제 교역 조건 요거란 말이에요. 그럼 수출제, 일단 누구 입장에서 후진 농업부의 수출제는 뭡니까? 농산물 가격이죠. 그 다음에 수입제가 뭐가 돼요? 공산품 가격이 돼요. 가격. 이렇게. 그럼 요값이 뭐가 되는 거? 떨어지는 경우를 교역 조건의 악화설이라고 합니다. 교역 조건이 뭐한다? 악화된다. 나빠진다. 그래서 내려가는 건 어떤 경우? 농산 가격이 떨어지거나 공산품 가격이 올라가거나. 그럼 떨어지겠죠. 그래서 무역을 할수록 농산물 가격 뭐한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공산품에 비해서 떨어진다. 이건 내려간다. 이거는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럼 내려간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럼 요거의 근거가 뭐예요? 이거라는 거죠. 가로 안에 있는 거. 자, 그럼 가로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반대 이거 쓰라는 거죠. 요걸 이용을 하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목차가 돼요. 목차. 첫 번째 목차보다 생산성 향상에 따른 1차 상품과 공산품의 차이, 즉 농산물과 공산품의 차이, 역시 농산물과 가격의 변동폭에 따른 차이, 경제 발전에 따른 농산물과 공산품 제품의 수요 변화, 이게 목차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뭐 자세한 해설은 일단 저희 이제 고본석 경제 아카데미 사이트에서 자세한 해설이 올라갈 거고요. 대략적인 말씀드리면 몇 가지 볼게요. 생산 향상 있죠? 자, 향상되면 어떻게 되죠? 보통 임금이 올라가거든요.
자, 노동자의 생산성이 올라가면 임금이 올라가요. 이렇게. 그럼 임금 올라가면 가격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일반적으로 보면. 자, 근데 이때 선진국과 후진 농업국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선진국 쪽은 주로 뭐가 있다? 노조가 있죠. 노동조합. 그럼 만약에 노조가 있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후진 농업국은 뭐다? 노조가 거의 없더라. 가격 올라가는 게 쉽지 않더라. 라고 설명한 논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 발전 한번 해볼게요. 자, 경제 발전하죠. 두 나라 모두 경제 발전할 거예요. 그럼 경제가 발전하면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해요. 그럼 소득 증가는 어떻게 되죠? 수요가 변해요. 수요 나오잖아요, 지금. 수요는 뭐하다? 증가하다. 자, 근데 수요 증가할 때 농산물하고 공산품은 다르다는 거죠. 자, 이미 배우시면 알다시피 농산물, 공산품 어디가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큽니까? 공산품이 크고 농산물은 적죠. 그래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 차이가 있더라. 그럼 소득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데 농산물 쪽은 수요가 뭐한다? 적게 증가할 거고 공산품은 수요가 크게 증가하겠죠. 그럼 농산물 수요가 별로 이제 증가하긴 증가하니까 가격 어떻게 돼요? 올라갈 거예요. 농산물 가격은 상승. 공산품도 뭐예요? 가격이 상승. 근데 수요가 더 크니까 가격 상승폭이 더 크다는 거죠. 근데 아까 교육조건식 뭐였죠? 공산품 가격분의 농산물 가격. 그럼 분모가 더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 값은 뭐하다? 떨어질 거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교육조건이 뭐 할 거다? 악화가 될 거다. 그 악화되면 농산물 수출한 누구는 후진 농업국은 무역을 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손해볼 수밖에 없다. 이게 프레빗이 신거 가설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그 제 사이트에 설명을 일단 드릴 거고, 요거는 일반적 주제로 보기에는 쉽지 않은 주제예요. 그래서 보통 일반 경제학 저희가 뭐 농업공제학 쪽 강의를 쭉 하다 보면 주로 나오는 게 농산물 수요 관련된 주제들. 그래서 주로 뭐 시장에 대한 내용들이 좀 되게 많은데 요건 국경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국제경제학 쪽이야. 그래서 솔직히 이걸 대비하려면 일반적 경제학을 다 공부하라는 얘기인데 내년도는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안 나오지 않을까라고 싶어요. 일단 주제는 농산물 관련된 주제지만 일반적으로 낼 수 있는 주제는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이걸 선택 안 하고 2번 쪽을 선택을 하신 것 같고, 1번 쪽 선택하신 분, 그나마 경제학 공부하신 분, 좀 아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걸 선택했을 거고 대부분은 2번 쪽 주제로 넘어갔을 겁니다. 자, 2번은 논란의 여지가 좀 많죠. 지금 공부하신 분들, 시험 보신 분들이 얘기가 좀 많아요. 자, 2번 보시죠. 자, 첫 번째 경기 변동에 대한 정의를 넣어놨대요. 문제. 경기 변동이 뭐예요? 비즈니스 사이클이에요. 여기 같은 말이죠. 자, 해놓고 2022년도 1, 4분기. 그러니까 보면 이제 2022년 있고 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있었을 거고, 2023년도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 경기 동향지수 숫자가 쭉 나열이 돼 있대요. 여기 뭐 90, 85, 100, 뭐 120, 제가 임의로 쓴 거예요. 숫자는 뭐 85, 95, 뭐 105, 뭐 120 이렇게 숫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숫자가 있고 여기에 이제 보면 식품 산업별 쭉 있었다는 거, 전체가 있고 여기 뭐 축산 쪽도 있을 거고
수잔도 있을 거고 빵도 있을 거고 유제품도 있을 거고. 자, 이걸 쭉 놓고 1번 뭐냐면 전체 동향을 살펴보고, 전체 동향이 요거 공부를 물어본 것 같긴 해요. 이게 문제가 이제 정확히 복원이 안 된 거라서 일단 문제만 딱 봤을 때 전체 동향 이쪽에 대한 숫자를 쭉 봤을 것 같아요. 호전인지 악화되었는지 설수하시오라고 되어 있다. 일단 숫자를 해석하셔야 돼요. 요 숫자. 근데 지금 표 안에 숫자에 대한 내용이 있었던 걸로 저는 이제 뭐 시험 보신 분이 얘기하신 것 같고요. 원칙이 뭐냐면 전분기 대비예요. 가끔 일반적 신문 보시면 요 1분기랑 1분기를 비교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게 전년도 대비잖아요. 대비, 그러니까 1분기를 비교하는 거죠. 전년도에. 근데 여기는 뭐냐면 전분기 대비예요. 이렇게. 전분기 대비. 여기는 또 요거겠죠. 이렇게. 자, 이때 전분기를 비교했을 때 숫자가 100보다 뭐하면 적으면 호전 또는 호황이라는 거고, 100보다 적으면 악화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산업이 어떻다라는 걸 나타내요. 100을 기준으로. 근데 그게 이제 표 안에 써 있던 걸로 뭐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요. 그 숫자가 100보다 다 적었을 것 같아요. 숫자가 일관되게 뭐 90, 85, 97, 96, 98, 99, 그 다음에 97, 92 이런 식으로. 그럼 100보다 다 적으면 뭐예요? 전분기 대비 다 호황 아니라 악화되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명확히 나와요. 숫자 보시고 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자, 두 번째 세부 항목별입니다. 그러면 요 세부 항목별 쭉 있을 거예요. 사이클이 존재하는지 생산과 수요 측면에서, 생산 측면, 수요 측면, 수요는 소비겠죠? 서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품목을 좀 읽어보시는 거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래서 예를 들면 거기 표에 뭐 과자 같은 게 있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과자. 자, 어떨 때 과자 수가 제일 많죠? 1, 2, 3, 4분기 중에서 일반적 4분기가 좀 많아요. 이쪽이. 일단 이제 1, 2, 3, 4, 5, 6, 7, 8, 9, 10, 11, 12월인데 지금 11월 달에 뭐 있습니까? 뭐 빼빼로데이 이런 것도 있고 크리스마스 시즌도 있잖아요. 있다 보니까 이때 숫자가 좀 높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를 들면 과자만 딱 봤을 때. 그러면 이때 왜 높았는지를 해석해 주신 거지.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런 이제 소비 측면에서 해서 소비 측면에서. 그 다음에 뭐 발효주 같은 거 있잖아요. 주로 뭐 있죠? 뭐 맥주나 막걸리. 주로 언제 마셔요? 여기 1, 2, 3, 4 보시면 이게 계절 관련되잖아요. 뭐 1, 2, 3, 4, 5, 6, 7, 8, 9니까 보통 보면 약간 날씨가 풀리고 소풍 나가거나 아니면 좀 더울 때 좀 마실 거 아니에요. 그럼 2분기, 3분기 때 좀 숫자가 높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똑같이 2분기, 3분기 이렇게. 그러면 2022년도나 2023년도라든지 이런 이제 숫자를 보시고 특징을 설명하는 거죠. 발효주는 뭐뭐가 있는데 거기에 맥주 뭐뭐가 있는데 그런 거 주로 소비할 때 주로 2, 3분기에 어떠한 이유로 소비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생산도 마찬가지. 원자재 생산 있죠. 보통 소비에 따라가요. 생산이. 공산품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만약에 뭐 진짜 아이스크림 수요가 여름에 많잖아요. 많으면 생산도 이제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당연히 뭐 때? 3분기 때, 또 2분기 때 지수가 좀 높게 나오겠죠. 그런 거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세부 항목별 빌사이클 있다 없다? 있어요. 있다. 특징이 잡힌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각 항목이 다 뭐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 항목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서 각 계절별로, 월별로 지수가 어떨 때 높고 어떨 때 낮았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그걸 풀어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표가 한 장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표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제일 어려운 거 뭐였냐면 처음 인식을 느끼기는 이 숫자의 의미. 그러니까 100보다 크냐 적냐 요거를 먼저 찾아야 되는데 이걸 이제 만약에 본인이 헷갈리게 되면 해석이 안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100보다 크다는 거는 호황. 그 다음에 또 숫자가 커질 수 있잖아요. 100보다 작아도 80, 85, 90, 100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갈수록 좋아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딱 요건 봤을 때도 사사분기 때 제일 많이 팔리는구나, 제일 좋구나 이 업황이 이런 걸 또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표는 제가 이제 해설 자료 그다음에 제 사이트에서 설명할 때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일단은 2번은 그렇게 한번 하시면 좋겠는데 요거는 공부를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제 실제 논술 시험을 뭐 아까 비중이 낮긴 하지만 공부는 나름 열심히 하셔야 되잖아. 다방면으로. 그래서 요 관련된 식품 관련된 농업 관련된 여러 가지 표를 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뭐 각종 보고서 연구서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이런 자료들이. 그래서 매번 보시면 훈련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예전과 비교할 때는 전혀 다른 유형의 문제라서 내년도에 또 이렇게 나온다는 보장 없지만 만약에 올해 시험 기반으로 준비를 하신다면 표를 해석하는 거 이걸 좀 훈련하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부하셔야 되는데 이게 논술 준비라는 게 AT 쪽은 1년에 준비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보통. 그래서 대략 뭐 11월 달 시험 정도면 언제부터는 한 대략 한 6, 7월 달부터 이상은 공부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AT 쪽에서도 범위를 좀 잡아줘요. 어디 범위가 나온다. 근데 이게 어디 범위가 나온다가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막 준비하시고 저도 열심히 자료 만들어서 하지만 다른 포인트 그러니까 다른 데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올해 이제 시험 보신 분들 되게 많이 고생하셨는데 이게 이제 1년에 한 번씩밖에 시험 안 보다 보니까 만약 올해 시험 떨어지고 내년도 또 준비하시면 1년을 또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근데 1년 텀 동안 봤을 때는 그 정도 공부 분량은 또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올해 시험은 또 상식 시험도 좀 어렵게 나왔다며요. 각종 법이 등장하면서 행정법도 나오고 그래서 이게 이제 공기업 쪽 같은 게 문제를 또 공개를 명확히 안 하고 그 다음에 범위 자체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우리 수험생들만 좀 약간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지만 뭐 여러분들 어쩔 수 없으니까 다시 한번 또 열심히 달리셔야 될 것 같고 어차피 공기업 쪽은 AT만 놀리지는 않잖아요. 시험 보시는 분인데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좀 다시 한번 이제 시험 보시고 나서 전략을 다시 짜시되 이게 이제 공기업 쪽 같은 경우는 그 공기업별로 이게 전략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공부가 쉽지 않고 또 문제 유형이 또 그때그때 바뀌어요. 매년 시험 볼 때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로 또 준비했다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서 많이 당황하실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고 일단 묵묵히 이제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 힘을 좀 내시고 지금 이제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전략을 다시 한번 짜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시험 보신 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하여튼 다음에 또 다른 좋은 내용으로 얼굴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